자, 안녕하세요. 공지를 했듯이 오늘 수업 후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여기서 오전 10시부터 9시 반부터 이제 장소는 예약을 해놨는데 10시부터 지난 목요일 두 번 수업 빠진 거를 이제 보강을 한답시고 이제 그래서 연강으로 3시간 1시간씩 그러니까 50분씩 수업하고 10분씩 쉬고 하면 하겠죠. 근데 설마 3시간 다 하겠니 내가? 그렇지 않겠지. 하지만 뭐 비슷하게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화학 전공하는 학생들은 좀 전공 시험이 그날이라 그래서 참석을 아마 못 하실 텐데 아쉽게도 그렇다고 또 딴 날 모각 잡기도 참 뭐 힘들고 해서 그냥 한 수업씩 강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뭐 불편하시겠지만 참석을 못 하시게 되면은 뭐 좋은 핑계거리 생겼지 뭐 못 하시게 되면은 동영상 녹화로 대신 뭐 복습을 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강은 출석 체크를 전혀 하지 않고 오실 전혀 의무가 없으며 동영상이 제공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주말에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많을 텐데 와서 보강을 들으실 필요는 없다고. 다만 실시간 라이브로 수업을 이렇게 캐치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와서 같이 저랑 그러니까 뭐 한 두세 명이 와도 심지어 아무도 안 와도 저는 어차피 하긴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 아마 다음 챕터 광합성을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갈 것이고 이 보강을 할 수업 자료는 그래서 금요일 저녁 9시 이전까지 다시 스노보드에 올려놓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 할 내용은 요 광합성이 끝난 다음엔 9장이 이 세포 신호 전달이고 10장이 그 세포 주기 조절인데 세포 신호 전달은 사실 그게 제 전공 세부 전공 분야라서 시작을 했다가는 아마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차피 세포 신호 전달의 중요한 몇 가지 부분만 사실은 거기에 있는 세세한 내용은 사실 전공으로 더 3, 4학년 올라가도 마구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념이 어차피 여기서 다뤄봤자 별 도움이 안 돼서 그냥 10장과 9장을 묶어서 9장은 그러니까 거의 빼먹고 9장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만 10장을 하는 과정에서 살짝 집어넣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강을 할 때 그 내용은 일단 10장부터 세포 셀 사이클부터 들어가서 이 마이토시스를 끝내는 그렇게 하고 이제 진도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단 유기호흡의 세 단계를 전부 이렇게 딱딱딱 짚어 나와가지고서 이 에너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합성이 되는 그러니까 ATP를 생성을 하는데 첫 단계인 이 해당 과정과 두 번째 단계인 두 번째 단계의 주 반응인 그 크랩스 사이클에서 나오는 ATP들은 기질 단계의 어떤 그 ATP 생성인데 반해서 세 단계에서 많은 양의 ATP를 합성하는 그 기작은 조금 다른 방식의 소위 말해서 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자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의 특이적인 수소 농도 이온 기울기를 수소 농도 이온 기울기 장난치금 나랑 하냐 수소 이온 농도 기울기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하는 방식을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산화적 인산화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산소가 맨 마지막에 그 산화하는 반응에서 그것을 받아줘야만 산소가 이렇게 그것을 전부 최후의 승자가 돼야만 그 모든 것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산소가 만일에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세포 안에 산소가 언제나 어베런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는 산소가 만약 없는 상태라면은 이 발효라는 과정으로 그냥 갑자기 전부 모든 것을 딱 중단하고 그러니까 산소가 1단계, 2단계 그 크랩스 사이클까지에서까지도
산소가 전혀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산소가 만약 없다는 것이 세포에 감지가 되면은 이 피루부산이 해당 과정의 마지막 산물인 이 피루부산이 아예 이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예.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전을 유입된 대신에 세포질에서 다시 이 피루부산이 지금 산화의 산물로 이렇게 피루부산을 만들어서 이걸 다시 환원이 되어버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발효를 할 때.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동물 세포와 이 효모에서의 발효가 약간 서로 다른데, 동물 세포에서는 우리가 특히 그 근육 막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 갑자기 근육에서 젖산이 축적이 돼가지고 막 쥐가 난다든가 또 통증을 느낀다든가 하는 그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환원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이 전자전자계 과정을 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무엇이 어떤 화학 반응이 그 골자냐 하면은 요 NADH 해당 과정에 사실은 두 산물이잖아요. 해당 과정을 이름으로 해서 물론 피루부산으로 이렇게 포도당을 이렇게 이 부분적으로 분해해버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 ATP를 조금 얻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이 NADH라고 하는 이 물질을 해당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얻게 된 NADH를 다시 도로목 NAD 플러스로 산화를 시켜버리는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말짱 도루묵 이 왜 이럴까요 이거? 그래서 이 피부산 자체가 이제 젖산으로 되는 과정을 통해서 왜 이것이 젖산으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그 와중에 요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환원이 되면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환원이 되면 그 대신에 이 NADH는 NAD로 산화가 되는 서로 산화 환원 반응을 이렇게 서로 수행을 하게 돼서 효모는 반면에 이 피루부산이 이렇게 한 번에 한 단계로 이렇게 환원이 되지 않고 일단은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이렇게 산화가 된 후에 다시 에탄올로 환원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에탄올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NADH가 NAD로 이렇게 산화가 되어 버리는 그런 과정인데 왜 동물이 만약 이런 식의 효모와 같은 에탄올을 축적시키는 그런 반응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간혹가다 좀 철없던 시절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굳이 우리 금요일날 쓸데없이 딴 데 안 가고 집 안에서만 숨 막히기만 해도 우리는 금요일날을 즐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반면에 또 가만히 생각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축구 시합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10분 만에 모든 개판 5분 전에서 서로 싸우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초식 동물은 전부 없었을 것이고 도망가다가 전부 잡혀 죽었겠지. 10분 만에 전부 해롱돼서. 그래서 그 덕후가 그렇구나, 우리는 비록 그렇게 갖고 싶지만 동물은 에탄올 이런 발효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인데, 발효의 중요성은 이것이 바로 왜 이런 식으로 발효를 하게 되냐면 NADH를 산화시켜야만 되는 거죠. 왜? 이것이 전체적인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유기호흡이었고, 그런데 유기호흡을 계속 진행시킬 때 첫 번째 유기호흡을 막 하려고 할 때 첫 번째인 가장 중요한 해당 과정, 산소가 없으면 이제 일단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것이 전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산소가 없는 과정에서라도 우리가 세포로서 세포 안에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합성을 해야 살아남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있어야 된다. NAD+. 근데 NAD+를 어디서 얻느냐 하면은 산소가 있었을 때는 아무 걱정 없지. 왜냐하면 여기서 NADH가 엄청 소비가 되고 나서 다시 리차지하러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NAD+로. 근데 산소가 없으니까 이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NAD+를 얻을 길이 없단 말이죠. NAD+가 만약 없다면 해당 과정조차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세포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산소가 없는 과정에서라도 이것을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아깝지만 자본금 잠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아깝지만 NAD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NADH를 다시 애써 여기서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낸 그 아까운 알토란 같은 NADH를 다시 소모를 시켜가지고 NAD로 다시 환원을 시켜야만이 그나마 계속해서 해당 과정을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글로서 이렇게 풀어서 쓴다면은 이 전자 전달기가 지금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소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해당 과정을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발효라는 얘기죠. 왜? NAD 플러스를 여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발효를 통해서. 이 NAD 플러스가 없다면 해당 과정 자체가 돌아갈 수가 없는 원료가 되는 거예요. ATP를 만들 원재료인 ADP야 세포에 널리고 널린 것이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지만. 그래서 소위 말하는 효소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설탕을 그렇게 갖다 집어넣어 줘야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딱 덮어주고 무산소 환경을 만들어 줘야 이런 식으로 발효를 해가지고 이상한 물질들을 만드는 효소식품이라는 이 말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된 말이 되는 거죠. 발효의 효자와 효소의 효자가 한자로만 같지만 영어로 치면 다른 다 효자인데 그걸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일부러 호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식품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은 효소가 풍부한 음식이라는 등 효소가 풍부하게 무슨 음식이 그렇게 효소가 풍부해. 그 다음에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다고 당신들이 그 효소의 이득을 보기는 할까? 전부? 아니지.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그것이 효소가 풍부한 음식, 효소 풍부한 음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발효, 각각의 특이적인 발효를 한 음식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 어쨌든 해당 과정은 그렇게 다 끝난 대충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게 되면 해당 과정이란다. 전체 이 유기호흡은 전문가가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전체적인 이 화학 반응은 전부 다 완급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 완급을 조절하게 되는 전체적인 것을 이제 이 전체적인 유기호흡은 어디서 조절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일단은 초기 단계에 이것을 조절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반응이 시작된 맨 마지막에 가서 무슨 크랩 사이클에 가서 이것을 우리 조절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사실 안 하지. 그래서 일단 해당 과정 전체적인 이 효율을 이렇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 있는 이 효소들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주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과정은 어떤 식으로 조절이 되느냐? 스피드를 조절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이거 좀 그만 슬로우 다운을 하자. 그러면 누구를 슬로우 다운 시켜갖고 이 전체를 하고 이거 좀 빨리빨리 하자 할 때는 어느 특정한 이 단계에서 효소를 좀 빨리빨리 일 좀 시키게 이렇게 북돋워 주면은 이 전체적인 해당 과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기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해당 과정만 해도 얘기했듯이 결국 6탄당 포도당이 3탄당 피루산으로 떡 부러지는 허탈한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10개의 효소가 여기 쭉 붙어서 전부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여드렸고 그 단계적인 반응 지난 시간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조절하려면 그 10개의 효소들한테 전부 다 가가지고서 부탁을 해야 되느냐? 야얘 좀 빨리 하자. 전부 다 가서. 아니면 야 잠깐 좀 쉬어라. 아니면 그 10개의 효소 중에서 마치 교실이 소란스러울 때 조용히 시키고자 할 때 주요한 문제야면 친구만 잡아가지고 족치면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지듯이 그러면 될 것이야. 바로 그 점을 아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고등학교에서 다 이것을 배워가지고 다 그것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rate limiting 효소들이라고 해요. 전체를 대사 경로가 있을 때 대사 경로 전체의 이 대사의 효율을 훨씬 더 결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멍청한 소리냐. 어쨌든 결정적으로 더 좋은 얘기가 생각이 안 나서 훨씬 더 결정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효소들을 우리는 rate limiting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핏 영어로 rate limiting 효소 하면은 얘네들이 훨씬 더 답답한
일을 제일 잘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친구들이 어쩌면 일을 훨씬 더 잘하는 교수의 활성에 훨씬 더 잘하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조절을 하면은 이 모든 반응이 빨리빨리 되거나 또는 천천히 되거나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그 10단계 효소 중에 누가 레이트 리미팅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이것을 고찰을 해보면 돼요. 이게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면은 저 1단계에서 10단계 중에서 일단 1번, 3번, 10번 이 과정을 총명하는 요 효소 3개만 지금 일단 보여드리는 건데 이름들은 각각 약자로 써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왜냐하면 누가 누군지 알 필요가 없으니까 HXK는 헥소카이네이즈라고 하는 효소 첫 번째 단계를 이렇게 총명하는 효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PFK, JOHN-FK, PFK, 포스포프룩토카이네이즈라고 하는 한국말로 좀 희한한 인산 과당 인산화 효소라고 PFK라고 그냥 알아듣는 것이 가장 편한 포스포프룩토카이네이즈 PFK 다 알아듣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효소가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피루부산 인산화 효소 요거 세 개만 왜 이렇게 보여줬느냐 이들이 바로 이 해당 과정의 대표적인 레이트 리미팅 효소들입니다. 왜? 무슨 근거로? 자 여기서 보시면 요것만 빼놓고 해당 과정은 사실 이렇게 하고 이 피루부산에서 다시 거꾸로 이 전 단계 과정을 하나씩 계속 거꾸로 다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이 피루부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다시 되돌아가는 반응을 우리는 글루코니오제네시스 당 신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포 자체 내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잠깐 이러지 말고 우리 이거를 다시 좀 축적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글리코겐으로 합성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이 글루코니오제네시스라는 패스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이 스텝에서 거꾸로 들어가는 스텝에서 이 여기서 지금 표시된 1번, 3번, 10번 이 효소 말고는 다른 효소들은 그냥 이 변절자들로 변해가지고서 가역 반응을 그냥 이렇게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서로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이렇게 스윙 보트 투표를 할 때 스윙 보트를 시키기에 아주 편리한 친구들. 아주 골수분자가 아니라 그 친구들은 조금만 말만 잘 해주면 아 그래? 나도 반대로 그냥 하지 하는 친구들인데 이들은 완전 골수분자들이라서 절대로 이쪽 방향 외에는 되돌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스텝에는 각각의 다른 효소들을 집어넣어 줘야 그것이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되돌아가는 당신생 과정을 수행할 때 이 스텝들에서는 새로운 효소들을 투입을 해줘야 그것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 얘기는 이들이 엄청난 악질 반동분자라는 얘기죠. 절대 말 안 듣는다. 이쪽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반응을 수행하는 효소다. 그럼 그 얘기는 그만큼 이쪽 방향으로의 반응을 훨씬 더 원활하게, 훨씬 더 강력하게 수행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을 잘 컨트롤해야만 이 전체적인 해당 과정의 이 반응의 효율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3명의 지금 후보가 이렇게 선정이 된 거죠. 3명의 가능한 후보 중에서도 대장이 누구냐? 주로 세포에서는 이들 셋을 전부 다 물론 조절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요 세 번째인 이 PFK를 일단 조절을 해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가장 이 PFK가 레이트 리미팅 효소 중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자꾸 PFK는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에 남는 것이 좋으니까 이 PFK 이름. 그래서 이 인산 과당 인산화 효소 PFK는 해당 과정의 가장 중요한 레이트 리미팅 효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한 얘기이고 그래서 이를 이용한 전체적인 해당 과정의 조절을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할까 할 때 여기서 ATP와 이제 시트르산, 사이트레이트, 구연산 회로의 그 시트르산이 어디서 나왔죠? 그거 다 외워야 되는데 안 외우고 있나? 아직 큰일이네. 절대 농담이고 울지 마. 그렇다고 이 탄당이
아세틸 그룹이 그 회로를 딱 들어갈 때 누구랑 만나냐면 옥살산이라고 하는 사탄당. 옥살산은 이제 광합산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 옥살산이랑 사탄당과 만나고 둘이 손을 딱 잡게 되면 육탄당이 되고요. 그 육탄당이 바로 이 시트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연산 회로라고 하는 그 시트릭 애sid 사이클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붙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 시트산 자체가 대먹임 억제를 할 수 있는 물질이 되고 대먹임 억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대사 경로에서 있을 때 대사 경로의 저 끝에 있는 산물이 다시 되돌아와 갖고서 대사 경로의 앞부분에 있는 효소를 백스텝을 해가지고서 등질러 갖고 이걸 억제시키는 것을 되먹임 억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되먹임 억제라는 것이 아주 경제적인 방법의 이 대사 경로를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이만큼 산물이 쌓였는데 계속해서 멍청하게 또 계속 이 대사 경로를 돌리는 멍청한 짓은 덜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틸산이 그 되먹임 억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물질이고 또 하나는 ATP. 이거 역시 해당 과정이 잘 돌아가게 되면 결국 결과적으로 ATP가 많이 합성이 돼서 ATP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세포에서. 그 ATP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가 찍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PFK는 인산화효소란 말이에요. 인산화효소는 무엇을 기질로 가져야 되지? 인산화효소는 언제나 두 개를 기질로 가져야 돼요. 하나는 여기다 갖다가 인산기를 붙여야 되는 그 친구, 객체를 기질로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인산기를 어디서 띄워올 거야? 세포 내에서. ATP에서 언제나 띄워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인산화효소는 이 ATP를 하나의 기질로 가져야만 돼요. 그래서 기질로 가져와서 ATP에서 미안하고서 딱 하나 인산기 뿌려들어가고 빼서 그것을 또 다른 기질에다 여기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산화효소입니다. 모든 카이네이즈의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ATP 자체가 여기서는 와서 되먹임 억제를 하더니 어떤 식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자, 어쨌든 ATP와 시트릭 애시드는 그들을 그 농도가 많아졌을 때 일로 와가지고서 그 PFK를 억제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그러면 언제나 이 네거티브, 음성 이 방향으로만 그것이 억제가 되냐? 그건 아니고 AMP는 하면은 이 PFK 활성을 촉진을 하는 도와주는 그런 요소로도 그러니까 이것은 되먹임 억제가 아니라 되먹임 활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소위 말해서. 이건 다른 자리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방식의 지금 그 조절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 기질에 세포의 활성 부위 기질로서 기질과 이렇게 경쟁하면서 활성 부위에 이렇게 붙어가지고서 뭐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분에 어떤 물질이 붙어가지고서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는 것을 알로스테릭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그 지지난 장에서 본 것이죠. 다들 아주 기억하고 있죠? 그건. 그랬는데 AMP는 무엇이냐? ATP가 가수분해가 되면 일단 ADP로 되죠. 그렇죠? 그 ADP가 한 번 더 가수분해가 될 수 있겠지. 왜? ADP 역시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하나 더 가지고 있지. ATP는 지금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봤죠. 이 두 개, 맨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인산기가 둘 다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TP는 아직 하나가 더 여유가 있어. 그래서 이거 또 써서 AMP로 하나 인산기 하나 더 버리고 AMP로 한 번 더 가수분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최저 상태 에너지 원으로 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이용해갖고 세포의 에너지 준위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가를 만약 센싱한다면 얼마나 좋은 그런 기작이겠어요. AMP가 세포에 지금 막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야 요즘 우리 세포 엄청나게 완전히 개그지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써버리고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특정한 ATP를 합성하는 데 기여를 하는 효소에 가서 어떤 이 자극을 해주는 스티뮬러터리 시그널을 준다면 그건 참 좋은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AMP는 PFK를 활성을 촉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돼서 그것을 정리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MP는 언제나 이 PFK를 플러스 사인으로 보여주고 이
구연산 회로 크랩 사이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이트레이트는 사이트는 갑자기 장모님한테 전화가 오네. 웬일이야? 이거 받아야 되나?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갑자기 당황해지는 이렇게 장모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ATP는 반대로 또 역시 이 산물로서 다른 자리 입체성 배모임 억제를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 ATP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PFK가 인산화 효소이기 때문에 PFK의 활성 부위에도 지금 ATP가 분명히 가서 붙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이 조절되냐면은 농도가 ATP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니까 그래도 높지 않은 그런 낮은 상태일 때는 ATP는 순전히 기질로서만 존재를 하면서 이 PFK의 활성 부위에만 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이 돼서 여기가 인산기를 계속 그 다음 단계에 붙여서 해당 과정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제 준위가 높아서 ATP의 농도가 더 훨씬 더 높아질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농도가 훨씬 높으니까 다른 데도 가서 끼어붙을 정도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ATP가 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부위에도 가서 결합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PFK에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죠? 이게 과당 6인산. 이 과당 6인산이 뭡니까 또?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해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 과당 6인산이 뭐지? PFK에 이럴 수가. 아니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딱 보면 이게 뭔지 그냥 딱 이거 이놈이라서 미안해. 과당 6인산. 여기다가 인산기를 붙이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PFK. 그러니까 과당 6인산은 기질. 이 PFK의 기질은 두 개라고 얘기한 것이 이 과당 6인산이 하나의 기질, 또 ATP가 또 하나의 기질. 그 두 개의 기질이 같이 들어오면 여기서 인산기 붙여서 과당 6인산에다가 또 붙이면 여기서 이제 과당 6인산에다 인산이 하나 더 붙게 되는 그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PFK거든. 어쨌든 그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되면 이 PFK의 Km 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 ATP의 농도가 엄청나게 이게 높아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부위에 결합을 ATP가 또 했어요. 그러면 멀쩡하게 일하고 있던 이 PFK 정상적인 갑자기 ATP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 PFK의 Km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Km 값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 PFK가 훨씬 낮은 농도의 기질에도 일을 똑같은 양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K 값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훨씬 더 높은 농도의 기질을 줘야만 똑같은 수준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KM이 높다는 얘기는 좋은 요소다, 나쁜 요소다, 일을 잘 못하는 요소다. 일을 잘 못하게 되면 결합력이 훨씬 더 일을 잘하는 효소는 기질에 대해서 훨씬 더 빨리빨리 찰싹찰싹 잘 들어붙으니까 결합력이 좋아지니까 일을 잘 하겠지. 결합력이 훨씬 느슨한 이런 효소는 잘 못하니까 훨씬 더 많은 기질이 있을 때에만 그나마 대충 일을 잘 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이 기질에 대한 결합력이 저하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PFK 효소 활성이 떨어져 버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요 효소의 활성과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활성,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지금 ATP의 농도가 높을 때 활성일까? 그것은 이 효소의 KM을 비교를 해보면 알겠죠. KM이라는 것은 이 효소의 활성 최대치는 어디냐? Vmax라고 하는 활성 최대치는 지금 여기잖아요. KM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효소의 활성의 최대치의 반값인 여기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기질의 농도. 이것들이 각각의 KM이지.
그러니까 파란 선의 Kn 값은 지금 여기쯤이 될 것이고, 주황색 선의 Kn 값은 여기쯤이 될 것이고, 그죠? 그랬을 때, 그럼 이 두 선에서 Kn 값이 누가 더 높지? 적기만. 누가 더 높지는 신경 안 써. 적기만. 여기가 더 Km이 훨씬 높잖아요, 이게. 훨씬. 농도가. Km은 농도의, 요 기질의 농도가 지금 F6 과당 유기인산의 농도가 지금 기질의 농도. 그러면 이 Km이 높다는 얘기는 이 엄청나게 훨씬 더 못해지는, 이것이 바로 ATP가 높을 때, 하이 ATP의 지금 효소 곡선이고, ATP의 세포에서 농도가 낮을 때는 효소는 이런 식의 곡선을 취하게 돼서 훨씬 더 활성이 높아지는 그런 효소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다지 큰 컨셉이 그다지 큰 환영을 못 받는 컨셉인데, 바로 손 바꾸듯이 더 두고 보자. 자, 그래서 PFK가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이 rate limiting 효소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전달계에 관해서, 전자전달계는 어떤 특이적으로 특정한 단계에서 이것을 블락을 시켜가지고 전자전달계를 돌아가게 하는 건 결국 이 막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지금 붙박이 되어 있는 각각의 그 전자전달계 효소들 아니에요. 효소 복합체들. 그 전자전달계 효소 복합체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단백질들이죠? NADH 또는 FADH로부터 전자를 탈취할 수 있는 그런 효소들. NADH를 가서 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빼앗기고, 친구가. 그러면 이 빼앗은 전자를 바로 요 다음 친구한테 또 뺏기고, 이 친구는 또 그 전자를 또 뺏어서 마지막으로 이 친구를 빼앗기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산소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전자를 딱 받아가고 하는. 그랬을 때 이 전자전달계의 그 효소 복합체들은 그런 식으로 산화 환원 과정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외에 또 무엇이 있다고 했지?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그 얘기한 이 화학적 삼투와 이것을 연결을 시키는데 바로 이들의 또 다른 능력이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뭐라고 그랬죠? 양성자 뭐라 그랬지? 저는 기억 안 나요, 어저께? 그렇게? 이들은 또 동시에 양성자 펌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소를 이쪽으로 펌프를 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전자를 이렇게 서로 빼앗았다, 뺏겼다,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자는 일단은 수소와 함께 탈취가 되는데, 거기서 전자만 빼고 수소는 플러스가 된 양성자, 수소 이온은 여기다가 이들의 펌프 능력에 의해서 바로 요 공간에, 요 막사이 공간에다가 직접 이렇게 쌓여지게 되는 그 힘이 있어야만 요 옆에 있는 요 ATP 신세제, ATP 합성 효소가 일을 해서 이 ATP 합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그것이 바로 이 산화적 인산화의 근간, 기작이란 말이에요. 이 펌프, 양성자 펌프. 그랬는데 이것들을 각각을 하나씩 저해를 할 수 있는 그 화학 물질들이 있다는, 화학 약품들. 예를 들어서 로티논이라고 이렇게 하는, 로티논은 쥐약으로 아주 유명한 쥐약의 주요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약을 먹으면 쥐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어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를 블락을 시켜버리는 첫 번째 단계에 바로 그 전자전달계 효소가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ATP 합성이 여기서 막혀버리겠지. 그러면 여기서 암만 기다려도 산소가 더 이상 전자가 산화 환원이 안 되니까 여기서 중지가 된다. 또 액티노마이신 A라고 하는 엔티마이신 A라고 하는 항생제에 비슷한 물질. 이것도 역시 또 다른 것을 저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사이아나이드 같은 비상 같은 데에 들어있는 액티브 사이아나이드 또는 에이자이드 같은 물질들은 네 번째 복합체를 이렇게 저해를 하고, 누가 누구를 저해를 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런 식으로 전자 전자계 각각의 이 효소들을 저해를 할 수 있는 저해제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내가 만약 낸다면 로티논은 뭐 전자전달 복합체 1번을 저해를 할 수 있는 저해제이다. 그렇다면 로티논이 세포에 처리가 됐을 때 다음 중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게 됩니다. 라는 식의 문제는 물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랬을 때, 자,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전자가 흐름이 일단 거기서 중단을 하겠죠. 일단 그 단계에서 어떠한 특이적인 저해자를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ATP가 최소한 이 산화적 인산화에 따른 ATP 합성은 중단이 되버리겠죠. 기질 단계의 ATP 합성은 물론 계속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기작은 일단 크랩스 회로까지도 일단 중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태에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해당 과정만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 해당 과정조차도 신속하게 발효 과정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여기서 ATP 합성이 중단이 되어버리면 이 NADH가 NAD 플러스 이것이 전부 생성이 되지 않으니까 해당 과정 자체도 발효로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금방 곧 그거조차도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생명체들이 이렇게 되면은 전부 크게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이 다세포 생물체에서 발효만 가지고서 생존을 할 수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물론 근육 같은 세포는 발효로 젖산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액티브로 살 수가 있지만 심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뇌세포 같은 경우는 절대로 발효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조그만 양의 에너지 가지고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숨이 막힐 때 죽어버리는 가장 첫 번째 이 부위가 심장과 뇌 부분이 가장 그냥 멎어버리는 이유가 그래서 이 다세포 생물들은 이렇게 되면 전부 죽어버려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방식의 이 전자전달계 저해제, 이것은 짝풀기 언카플러라고 하는 요것은 여기에 왜 이게 들어가 있죠? 전혀 쓸데없는 얘가 들어가 있네. 무시하세요. 짝풀기라고 하는 것은 요것이 이제 아까 바로 요 그림에서 본 이 전자전달계 저해제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짝풀계라고 하는 것은 요 두 개의 물질이 대표적인 짝풀계의 화학적인 구조입니다. 이 화학적인 구조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일단 어떤 감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은 이러한 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세포막을 비교적 자유롭게 왔다 갔다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짝풀계로는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질소 또는 산소들이 산화환원의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를 지금 탈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짝풀계라는 이 그룹의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 화학 물질들은 요 전자전달계 과정에서 요 내막 사이를 막 자유롭게 통과를 하면서 이 안에 수소이온 농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 펌프들이 애써서 이렇게 집적을 시켜서 쌓아 올려놓은 고농도의 수소들을 전부 다 일로 다시 마치 이 막이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수소들이 전부 찔찔찔 새가지고 다시 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새지 않아야 이들이 전부 이쪽으로만 지금 와야만 ATP 합성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그쪽으로 갈 수소가 어딨어? 지금 다 일로 다시 다 도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TP 합성이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겠죠. 하지만 산소에 관한은 산소가 계속 기다리는 그 오매불만 기다리는 전자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수행을 해서 이 전자의 전달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계속해서 물로 환원이 되는데 다만 이와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이 카플링, 이 수소이온 농도가 여기서 축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전자가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ATP 합성이 되지 않는 그 화학적인
삼투에 의한 연계가 되지 않는 것이고 짝풀계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산달계는 계속 돌아간다. 산소도 계속 환원이 된다. 포도당은 그렇게 계속 지금 버닝이 되는 거예요. 계속 먹어요. 그런데 이 산화적 인산화, 화학적 삼투와 연계가 된 산화적 인산화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쓸데없이 지금 공회전 시키는 거예요. 엔진을 이것을 그래서 옛날에는 정확한 개념을 모를 때에는 요 짝풀계를 가지고 이런 아까도 보여준 그 화학물질들을 이 다이어트 필이라고 해서 선전해서 마구 팔았어요. 다이어트가 되게 이상해요. 이거 먹으면 음식을 안만 먹어도 그 먹은 음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버닝을 시키는데 ATP는 합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에너지만 소모하고 거기에다 축적이 될 에너지가 안 되니까 살이 쫙 빠지지. 하지만 무슨 문제가 부작용이 있을까? 살은 빠집니다. 혹시 어떤 부작용 생각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살은 빠져. 엔진을 공회전을 시킨다고. 엔진을 계속 쓸데없이 공회전만 계속 이거릴 때 거기서 무슨 이게 엔진을 막 폭발을 시켜서 실린더를 폭발시키면 이게 차가 앞으로 나가는 힘과 연계가 되어서 쭉 나가야 일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이것을 기아를 풀어놓고서 클러치를 풀어놓고서 계속 공회전만 시키면 열만 발생합니다. 쓸데없는 이 에너지가 전부 일로 ATP를 합성하는 그 자유에너지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쓸모가 없는 에너지인 열로 변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열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죽어. 엄청나게 위험한, 생명에 위험한 물질이 반드시 금지를 했어야 될. 그래서 금방 금지가 된 그런 약물이 되어버렸는데, 신기한 것은 천연적인 짝풀계를 동물계에서 사용을 한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 여기 자기들의 그 지방세포에는 그 천연적인 짝풀계는 화학물질이 아니라 단백질. 단백질이면서 그 짝풀계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서 각각의 수소들을 찝어서 가져올 수 있는 수소 이온들을 그런 능력을 가진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은 열 보존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방세포에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태워야죠. 지방세포를 태우면서 지방이나 단백질들은 각각의 크랩스 사이클로 들어가 가지고서 이 전체적인 유기호흡을 완성을 하게 되거든요. 지방이나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은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크랩스 사이클로 직접 들어가 가지고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런데 그들이 좀 그런 식으로 태우면서 ATP는 일부러 생산하지 않고 열을 일부러 내가지고서 몸을 들뜨게 또 이것이 유효한 어떤 다른 동물이 누가 있을까? 애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바로 이거였어. 애폼이라고. 상당히 비슷했나 봐, 그때. 걸어다니는 모습도 상당히 비슷하고. 걔네들 동면할 때. 이거 특별히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그래서 천연적인 짝풀계는 이거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같은 짝풀계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열을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대사작용을 음식물의 대사작용을 일부러 열로 발생을 시켜서 자기들의 체온을 유지를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공적인 저런 화학약품 짝풀계는 우리 인체에 해로운 역할을 열을 발생해서 하는데 아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다른 또 기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다. 자, 여기까지 뭐 특별한 질문 없죠? 있어도 수줍어서 안 할 거지?
자, 이번 챕터는 이제 지난 챕터에서 봐왔던 그 과정을 사실은 그대로 거꾸로 돌리는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두 단계로 사실은 이루어진 화학 반응인데 빛을 필요로 하는 이런 빛을 필요로 하게 되는 이런 소위 말하는 명반응이라고 라이트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기여를 해서 이 대기 중에 탄소를 생명체 내에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것으로 축적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전부 하게 되는 그 암반응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을 통틀어서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광합성이라는 것이 이 개념 자체는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 그림이 잘 설명을 해줘.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뭐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그림일까요, 이게? 여기서 CHO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탄수화물의 사실은 줄인 말입니다. 육탄당 보통 CHO에 CH2O에 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탄수화물을.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CHO 하면 그냥 탄수화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게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보면 전자를 사실은 장난질 조작을 하는 거죠. 모디파이어. 전자 자체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 상태로 흥분된 전자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원래 원소의 최외격에 있는 어떤 전자 또는 또 다른 이제 전자 껍질에 있는 그 전자를 이렇게 에너지 준위를 훨씬 높은 상태로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서 그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 전자가 다시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을 하는 과정. 그 전자에 담긴 에너지를 다시 내놓을 거 아니에요. 다시 자기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생명이 강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그 에너지를 이 대표적인 동화작용, 고에너지 탄수화물을 그냥 저에너지 유기화합물인 뿐인 이산화탄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합성하는 그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가 고에너지 전자를 개입을 시킨다는 거 하나가 일단 여러분이 만약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이 광합성의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로 풀어서 쓰면은 빛 에너지를 일단 고에너지 전자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중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한다면 그 고에너지 전자를 이용을 해서 일단 중간 단계인 이 두 가지 물질을 합성을 한 다음에 그것이 바로 ATP, NAD, 여기서는 NADP네, 바로 그 NADPH 그렇게 얘기를 했던 NADPH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고에너지 분자인 포도당을 합성을 해내는 그 과정이 통틀어서 이것이 광합성이다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이것은 여러분들 핸드아웃은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합성 하면 무조건 반드시 산소가 발생이 되는 식물들이 막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합성을 통해 갖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튀어나오게 되는 마치 호흡과 정반대 작용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것만이 광합성이 아니라 초기 태초의 광합성은 그 산소를 관여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산소 대신에 그때 당시에 물 대신에 물과 비슷한 이 황화합물 H2S를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서 빛을 사용해서 이렇게 광합성을 했으니까 그 부산물로는 이 산소 대신에 황만 유독가스인 황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반응이 됩니다. 이거 역시 광합성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태초에 지구에 살았던 미생물들은 처음에 광합성을 할 때 또는 지금도 이상한 지구의 구석에 가면은 이런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자기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절대로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광합성을 하게 되는. 이게 왜 이것이 제목이 광합성의 진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뭐 굳이 신경 쓸 얘기는 안 했지만 요 황화물 여기서 있는 이 황과 요즘 우리가 식물들에서 보고 있는 이 광합성의 차이점은
무엇을 지금 산화시키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 황을 사실은 산화시키기에는 훨씬 더 쉽다는 얘기죠. 리독스 포텐셜이 지금 네거티브일수록 훨씬 더 반응이 쉬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을 자체를 이것을 비대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분자를 파괴를 시켜갖고 산화시켜서 거기서 일단 전자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에너지를 얻기에는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일단 초기 단계에는 그렇게 막 수행을 해왔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점점 더 진화가 되다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에너지 준위로 볼 때 훨씬 더 어려운 이런 물을 분해를 시켜가지고서 그 역할로 전자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그 대신에 부산물로 이제 이 황화학물 대신에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이 현대 근대의 광합성은 그 후에나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포인트는 물을 죽을 필요 없지만 이거 사실 물을 분자를 이렇게 분해시켜서 산화시키기는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 물의 전기분해 엄청나게 어려운 것처럼.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 과학성은 그러니까 물을 지금 분해시킴으로써 해서 이 반응을 처음에 개시를 할 수 있는 그 과학성을 지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두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 반응이 유기호흡이 세 단계로 구분이 됐다면 광합성은 이제 항상 compare and contrast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 광합성은 딱 두 단계로 이루어진 반응이다. 어디서 이 유기호흡이 이루어지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것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저 유기호흡은 두 세포질과 미토콘드리 안에 두 장소에서 다 공이 이루어졌는데 이 광합성은 염록체 안에서만 이 두 단계 모두가 다 염록체 안에서만 발생하는 반응이다 라는 것. 첫 번째 반응이 그 명반응이라고. 왜 이것이 명반응이겠습니까? 빛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명반응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같은 방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 지난번 장에서 무엇이 들어가서 무엇이 나오느냐 어디서 이 수행이 되느냐 하는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는 건데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와 NADPH를 합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반응의 골자이다. ATP와 NADPH 특히 ATP는 그 유기호흡의 세 번째 단계인 그 전자전달계 과정에서 만들었던 그 ATP 합성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ATP를 합성해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막에 있는 이상한 전자전달을 할 수 있는 단백질 복합체들이 산화환원을 순차적으로 벌이는 과정을 통해서 막 사이의 공간이 수소이온 농도가 집적이 되면서 그것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통과해서 다시 튀어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 ATP가 합성이 되는 그것이 여기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NADPH 합성은 그 와중에 NADPH가 그냥 환원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생성이 되고 그것이 틸라코이드와 사일라코이드라고 하는 요 막에서 벌어집니다. 마치 사일라코이드, 한국말로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요 막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과 사실은 비슷한 막. 그러니까 어떤 안쪽에 막이라는 얘기죠. 요 틸라코이드 막에서 이것이 수행이 됩니다. 반면에 암 반응은 요 만들어진 요것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암 반응은 바로 그 대표적인 요것이 그 동화작용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서 포도당이 합성이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들어가 줘야 되겠지. 그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아까 만들어진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그 ATP와 요 NADPH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것인데 어디서 마치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질 매트릭스에서 그 사이클, 크랩 사이클이 돌아갔듯이 요 스트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 염록체 안에 안에 있는 공간을 스트로마라고 해요. 똑같은 공간인데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매트릭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스트로마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똑같은 안쪽에 있는 공간. 거기서 비슷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개요 반응식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만 이거 역시 마치 유기호흡이
요 이산화탄소가 요 포도당으로 이렇게 환원이 되는 요 과정과 사실은 물이 산소로 이렇게 변하는 요 과정이 사실 분리가 된, 이것이 연결이 된 똑같은 반응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각각이 분리가 된 반응을 우리가 전부 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반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서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식은 그것이 바로 유기호흡의 화학 반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두 개의 대표적인 두 다른 방향의 그 대사 반응을 대표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빛 에너지를 받아갖고 이 틸라코이드 안에서도 특히 틸라코이드 막들이 마치 무슨 팬케이크 또는 동전, 뭐 디스크처럼 형태로 서로 축적이 돼서 쌓여져 있는 그런 데서 특히 더 많이 그것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영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고 거기서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거기서 그 부산물로 ATP와 노란색으로 표현된 NADPH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이제 이 암반응은 빛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는, 빛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은 단순히 에너지만 있으면 수행이 될 수 있는 반응, 그 ATP와 NADPH가 이 사이클의 이름은 옛날에는 그냥 켈빈 스페로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 같이 공동으로 이것을 이뤄낸 이 사람 이름도 인정을 해주자 해서 주로 켈빈 벤슨 사이클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켈빈 회로나 켈빈 벤슨 회로나 다 같은 얘기이고, 그 회로를 돌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포도당이 사실 전구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건 아닌 것이나 만들어지자마자 곧바로 그것은 설탕으로 만들거나 녹말로 만들거나 일단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금방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식물을 생산을 하게 되죠. 광합성의 세포 조직은 그것을 이제 잎에서 주로 파란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 잎부분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잎 자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단면을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보게 될 것 같으면 사실 잎 하나의 세포층은 그다지 두껍지 않거든요. 그래서 몇 개, 한두 개, 잎의 두세 개 정도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지는데, 잎의 대부분의 이제 그 잎세포를 이루고 있는 세포는 우리는 미소필셀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여육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육세포가 그 광합성을 주로 수행을 하는 주종인 일반적인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이 아까 엽록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육세포가 그 엽록체들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는 세포가 됩니다. 모든 식물세포가 다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엽록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색깔이 허여멀건하게 보이는 식물세포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포가 엽록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세포의 기능을 특별하게 나타내준, 너는 광합성을 하는 세포구나. 그래서 보통 웬만하면 잎의 윗부분, 위쪽에 있는 표피층은 엄청나게 두꺼운 층의 이 지질, 왁스라고 하는 그 지질들이 많이 깔려있는 그런 표피층이기 때문에 수분의 증발을 억제를 하려고 수분을 뺏기게 되면 이 식물은 가장 큰 치명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아뒀기 때문에 주로 이 광합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밖에 대기와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되죠.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받아들이고 광합성의 끝에서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하면 그 산소를 밖으로 배출을 하고 하는 그 통로는 잎의 뒷부분, 밑부분에 있는 이런 로어 에피덤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주 특별한 작은 몇 개의 이 통로 구실을 해주는 세포, 그것을 우리는 공변세포라고 하고 이름은 가드셀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 그냥 단순히 즐기고 감상하라는 식으로 일부러 여러분 팬더스에 안 넣어준 거죠. 신경 쓰지 말고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맞고 이것이 들어가는 거는 밑에 몇 개 구멍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광합성이 끝난 다음에 어떤 혹시 광합성 산물을 보내야 될 일이 있으면 이쪽
식물도 마치 우리의 심혈관계처럼 자기들의 물질을 이렇게 수송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보내게 하는 그런 전체적인 역할인데 그 엽록체 자체를 이제 한번 자세히 더 들여다볼 것 같으면 일단 첫 번째 이제 특징은 미토콘드리아하고 아주 비슷하게 이중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미토콘드리아하고 다른 것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그냥 안에 이렇게 주름이 훨씬 더 확장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 엽록체의 내막은 훨씬 더 정교하게 이상하게 기묘한 장난을 친 거죠.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뭐야 이거 왜 동전을 안에 쌓아놓은 그런 것 같은 그 구조를 내막에 훨씬 더 이렇게 확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내막이 이런 식으로 동전 쌓기식으로 이렇게 확장해 놓은 그 형태를 우리는 특별히 내막에 훨씬 더 덧붙여. 이건 사실은 내막이 훨씬 더 확장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틸라코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틸라코이드를 그냥 엽록체 내막이라고 정의를 하는 책들도 있었는데 요즘 책들은 틸라코이드를 내막과 구분을 해서 어차피 사실은 같은 것이긴 하지만 틸라코이드 따로 엽록체 내막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엽록체를 붙여 놓는 책들도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특히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틸라코이드를 형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런 디스크 모양이 훨씬 더 층으로 쌓여진 요런 구조를 우리는 그라나라고 얘기를 원래는 그라나가 아니라 요 디스크가 이렇게 쌓여진 요 한 덩어리는 이 단수로서 그레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체적으로 이게 전부 이것을 전체적인 복수로 지칭을 해서 그라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차이야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럼 당연히 요 내막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니까 틸라코이드 자체들도 전부 안쪽에 속이 이렇게 비어져 있는 이것이 요 빈 공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그 공간은 사실은 요 공간과 같은 맥락의 공간이죠.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의 외막과 내막이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생긴 이 공간이 이게 사실 또 확장이 돼서 요 틸라코이드 내강이라고 하는 다일라코이드 루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작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공간을 강조를 하는지 여러분 금방 알아채셨겠죠,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ATP를 합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작은 공간, 그 공간 안에 수소이온 농도가 집적이 돼야만 이렇게 합성이 되는 그 공간이 바로 여기서는 이 공간들이 그 역할을 동시에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된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다이라코이드는 광색사들과 효소들이 결집이 되어 있는 요 내막에 확장된 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광합성에 필요한 명반응, 광합성의 특히 명반응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색소들과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전자 전달을 수행할 수 있는 효소들이 여기에 결집이 되어 있고 그라나라고 하는 그레넘이라고 하는 요 단수 이것은 틸라코이드 막들이 이제 디스크 형태로 이렇게 쌓인 구조 하나를 그레넘이라고 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그레넘이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많게 무수해 있는 전체 하나의 엽록체 전체에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라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레넘과 그레넘 사이에 있는 이 하나로 된 줄기를 어떤 경우에는 또 그라나 라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무시해도 좋을 명칭입니다만 혹시 라멜라가 뭐야 도대체 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구조적인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내부 공간의 중요성은 이 막사의 공간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수소이온 농도가 농축이 되면서 그것이 그럼 이 틸라코이드 루멘과 틸라코이드 막 여기에 누가 있겠어? ATP 합성 효소, ATP 신세스가 분명히 거기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수소이온이 스트로마 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이제 ATP들이 합성이 되겠죠. 그래서
마치 화학적 그 삼투, 케미오스메틱 카플링이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어나는 것을 거기에 힘입어서 ATP가 합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해요. Oxidative phosphorylation.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일단 빛을 이용을 해서 처음에 그 반응을 유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포토 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그 기작은 사실 똑같은 기작이지만 이 명반응에서 일어나는 그런 똑같은 기작 ATP 합성을 우리는 광인산화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그 기작은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를 한다. 스트로마에서는 이제 기저와 같은 내부 공간이면서 탄소 동화전이 일어난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이 안반응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히,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져 있지 않죠. 안반응이 원래 안반응은 훨씬 복잡하지만 복잡한 그 단계적인 마치 우리 크랩 사이클의 하나하나의 세부 단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만 알면은 충분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토요일 날 계속 이것을 나가 예정입니다.